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미리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정치 비평을 해왔습니다. 정확히는 31년입니다. 아마 제가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 현실 정치를 하자는 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정치 비평을 하다 보니 이제 사방이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 변치 않았던 것은 제 스탠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의 위치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구독을 해달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 방송의 시청자에게도 아부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하게 되면 당장 정말 온갖 모멸적인 댓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권력에도 아첨하지 않습니다. 제 직언을 듣기 싫더라도 비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욕설을 한다거나 비아냥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나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만 다음 총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 다수당의 뒷받침을 받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을 압도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부정평가는 반면에 60%를 오르내립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해서 말하자면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뿐 아니라 세제개혁, 공공개혁으로 나아가서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다음 총선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쉽게 말해 생사를 건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여당은 갑자기 사령관이 없어졌습니다. 총선 넉 달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적 자원이 척박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경우 멀쩡한 김기현 대표를 정체성이 불분명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등장시켜서 흔들었습니다. 영남 다선 의원들은 모두 수도권 흠집어 나가라.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요한은 여당 중진들이 흔쾌히 절벽에서 뛰어낼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런 겁니까?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과 평론가들 대부분은 인요한의 편에 섰습니다. 역지사지라고 그 입장이 되어봤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해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작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작전이 걸려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집권 여당의 사령탑부터 바꿔 공천권을 장악하겠다는 보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윤 대통령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목표는 친윤마저 몰아내고 찐윤이라고 불리는 직할부대를 통해 일사불란한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걸까요? 결국 김기현은 이준석 트랩에 걸려 다급하게 페이스북으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자 김기현 지도부에 남은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에서 한 배를 탔던 관계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말까지 나온 관계입니다. 야당은 아마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그와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카드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쳤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씌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든 야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한동훈에게도 아직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한동훈에게도 이번 비대위원장 카드는 독이 든 승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떤 경우에는 적에게 먹잇감이 되기 너무 좋은 트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대박이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차기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선택이 한동훈에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진심으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또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왕 터져나온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어제 일제히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다면 그 도어 스태핑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은 없고 의문은 남아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 순방을 했을 때 기업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나? 파리 술자리는 지난달 엑스포 유치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현지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논란입니다. 이틀 전 장부선 교수의 칼럼을 원용해서 부산 떡볶이 회동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처럼 1분 1초가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의 사설만 살펴보십시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떡볶이 먹방을 지역 민심 자리까지 기업인들을 동원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럼 파리 술자리는 무엇일까요? 장소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 시간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불과 나흘 앞둔 지난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귀국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SK 최태원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만찬은 저녁 8시쯤 시작이 돼서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지에서 막판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대통령실에 강조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가 파리 현지까지 가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팀 코리아와 함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도 진행형이다. 어떻든 대통령실은 지금 와서 술자리보다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며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진보좌파는 이런 것조차 공격의 재료로 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 이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 문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답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로부터 해명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질문은 요즘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인가? 그 경우 원포인트 개각을 하나? 자, 용산의 답은 아주 원론적입니다. 인사 개각의 경우 아침과 저녁의 상황이 다르다. 지금으로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예산안의 행방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전에 한번 짚었죠. 도대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주당이 오는 2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의 답변입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와 국민을 위해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조속히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대통령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서 도어 스태핑이 계속됐다면 아마도 방금과 같은 이런 문답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진솔하게, 좀 더 빨리 정부의 입장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 정말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동안 조각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을 저렇게 찾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각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은 아주 난산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내각이 윤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들 외에도 내각 장관들이 총선용 교체가 지금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2020년이죠.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부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사직을 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만 하더라도 18개 부처 중에 7명,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그리고 진선미, 이계호, 유영민 등입니다. 그때도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정상적 정부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총선에 나간다고 장관들이 절반씩 빠져나가는 정부, 그런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19개 국무위원 자리 중에서 10명이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추경호, 박진, 박민식, 원희룡, 권영세, 한동훈, 이영, 그리고 정황근, 조승환, 박문규. 솔직히 뒤에 세 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장관 자리가 개인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 둔갑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한 분야를 책임져야 하는 장관이 정치적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겠습니까? 솔직히 장관이 돼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다시 익숙해지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야만 정상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사람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박문규 산업부 장관입니다. 보수신문 사설에서도 맹폭을 맞았죠. 윤 대통령은 일요일인 17일 박문규 장관 후임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지명 이유를 밝혔죠. 박문규는 올해 9월 20일 취임을 했으니 불과 3개월 만에 교체된 것입니다. 박문규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장관들 외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떠날 예정인 비서들은 강승규 김은혜 수석을 포함해서 이미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선진 민주정이었다면 언론이 연일 비판 쪽의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을 것입니다.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일국의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가 자신의 경력 쌓기했다는 것이 정말 서글플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윤 대통령이 원해서 벌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틀 전 1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조국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조국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을, 정경심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국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만은 당하지 않았죠. 당시 정경심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국은 지난 2019년 잔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또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은 혐의 13개 중에 8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경심은 작년 1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됐던 자인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날 이렇게 논거했습니다. 조국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자녀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갔다. 조국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 검찰은 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로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범행이다.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조국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통해 14분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국의 최후 변론 말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제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에 검찰, 언론 등으로부터 파상적 공격을 받아왔다.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경심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다.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놓았다.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선처를 내려주길 간청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자신이 교수에서 물러난 것, 딸이 의사 자격을 뺏긴 것, 이 모두는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놀라운 것은 정경심이 마지막 사실심 재판에서 태도를 바꿔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입니다. 아니, 피고인 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경심은 18일 아들 조은희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서 조은희 받은 수료증이나 상장이 위조는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요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조는 아니다. 셀프 수요다. 그걸 반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경심이 피고인 신문에 응한 건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경심이 그간 피고인 신문을 거부를 해오다 입장을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놓았다. 정경심은 조은을 양육할 당시 유학 등 사정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조은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뒤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았다.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면 제가 24시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글쎄요, 24시간 관리를 한다면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까? 정경심은 이런 사정 때문에 자신이 교수로 있던 동양대에 아들을 데려와서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경리를 위해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이것이 주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게 셀프 스펙이고 셀프 상장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정경심은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내가 직접 서울대 한인섭 교수에게 아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다. 조국 부부는 1심에서는 조국이 한인섭에게 부탁해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검사가 이 진술은 재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 그러니까 정경심이 한인섭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부탁을 했다 하고 진술을 하니까 이건 재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사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 때는 변호인이 진술을 거부하라고 해서 안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처음 말하는 것이다. 정경심은 끝까지 남편 조국을 교묘하게 변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원칙주의자로 제가 그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다. 글쎄요, 이런 말 들은 부산 남자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거나 앞으로 가야 할 이들이 나란히 책을 쓰고 북 콘서트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 가족의 도덕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든 정경심이 마지막 법정에서 한 말은 큰 뉴스가 됐습니다. 조국이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이 말이 언론마다 아주 크게 실렸더군요. 그녀는 마지막 법정에서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치르는데 자신이 다 뒤집었으면 남편 조국은 살려낼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시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논거는 아주 추상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행세를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시 검찰의 논구입니다. 피고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들이다. 여기에 맞서 정경심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부부니까 유리하게 진술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다 내려놨고 다 잃었다. 여기서 뭘 더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재판부 판단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은 정경심이 이날 했던 답변은 엄마 정경심의 고해 성사와 가정에 무심한 남편 조국은 몰랐다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백인동 뒷배가 또 드러났습니다. 부끄럽지만 법조인입니다. 엉터리 정관 예우였습니까? 백인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배 3부가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그리고 경찰이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정혁은 올해 6월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는 아마도 검사 쪽이겠죠. 이 검사들에게 내가 교제를 하고 청탁을 해야 하니까 돈을 다오. 이래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곽정기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정바울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수임료 7억 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고 수임료를 7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 교체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마 경찰이 결재권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서 꿀꺽한 겁니다. 곽정기는 더욱이 이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에게 소개비자로 400만 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돈 앞에 모두 무력하다고 할까요? 뇌물 혹은 뒷돈 이런 검은 돈에 대한 기트맨의 명언이 있습니다. 노예는 언제든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 뇌물을 받은 높은 분은 받는 순간부터 뇌물을 준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언제든 돈으로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